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 둘 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저도 이렇게 그려달라고 말은 했는데 그려놓은 결과물을 보고 나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역겨워서. 굉장히 어그로성이 다분한 썸네일과 제목인데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그로만 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난달에 제가 받았던 메일이에요. DC갤에서 윽투브님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 제보하고자 합니다. DC 인사이드 갤러리에는 유튜브 마이너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선 여러가지 유튜브 정보들을 얘기하는 갤러리예요. 작업하면서 갤러리를 눈팅하다 보니 갑자기 윽튜브는 XX 엄청난 욕이 담긴 비방을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한테도 댓글로 부모 욕을 한다든지 이 사람이 이런 메일을 보내면서 어떤 욕이 있는지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과연 어떤 욕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윽튜브 똥코충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안티페미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똥코충이라서 그런 거. 마치 아동 성애자가 아동인권 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간 전례가 있었지. 응머 그 새끼 바텀 게이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 종로 게이바 뻔질나게 다니고 게이 사우나 뻔질나게 다니는 바텀 새끼인데 게이 커뮤니티에서도 아는 사람 존나 많음. 윽튜브가 일본 자주 여행 가는 이유 게이바. 윽튜브 똥코충임. 남자 좋아함. 여자 싫어함. 일본 게이바 다닌다고 한다. 지인에게서 나온 이야기. 안티페미하는 이유도 똥충이라서 그렇다. 바텀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아동 성애자가 아동인권 운동하다가 잡혀간 전례가 있듯이 심리학적으로 똥충이기에 안티페미를 한다는 덜덜덜. 윽튜브 좁서인 후장 프렌드 새끼 또 쪽본 후장 빠네. 그 병신 같은 걸 어떻게 한국도 받는다 이지랄하면서 옹호하지? 한참 예전에 이거 만든 한국도 받지 말아야 되고 지금 그걸 처만든 일본도 병신 이게 아니라 그냥 일본 갈 거야 빽 대고 있네. 또 개소리하고 욕 쳐드시면 내 개인 채널에서 내 의견 말한 게 뭔 문제냐고 씨부리시겠죠. 욕 처먹기 싫으면 네 일기장에나 씨부리세요 병신 들다리 새끼야. 여기서 말하는 건 출국세 얘기인데 출국세 얘기 제가 뭐라고 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쪽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뭐 유튜브 갤러리뿐만 아니라 찾아보니까 야겔에도 이런 글이 올랐어요. 탈코디오 충격적 스캔들. 그 탈과 그 코가 일본 도쿄에 같이 있는 걸 목격한 일본 여행 갤러리 유저. 작년 12월 윤서인 영상 일본 러브 호텔에서 찍은 거임. 같은 날 하회탈 영상 같은 호텔에서 찍은 걸 알 수 있다. 게이 만화를 즐겨본다는 하회탈. 참고로 하회탈은 윤서인과 같은 호텔에 있었다는 사실이 극구 부정 중. 카광이 저랑 윤서인을 엮어서 만든 게이 만화를 보여주면서 판단은 각자 알아서. 그래서 꼬충은 죽여도 되라는 말을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썸네일과 제목은 아예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냥 어그로 끌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티즌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그걸 기반해서 만든 거예요. 네티즌들에 의해서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하필 윤서인을. 솔직히 화나기보다는 황당합니다. 유머전수 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제가 게이라기보다는 호모포비아에 가깝다는 사실을 다들 알 텐데 그 똥자로 시작하는 말해선 안 될 단어 그거 언급했다가 페이스북 16만 팔로워 계정이 날라갔고 30일 정지 당한 것만 한 10번이 넘어요. 그 똥으로 시작하고 뭐 충으로 끝나는 단어 때문에. 내가 퀴어 축제 까는 글을 몇 번을 올렸고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몇 번이나 썼는데 사실은 그게 다 위장막이었고 나는 게이였다? 그럼 뭐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는 뭘까요? 그 프레디 머큐리의 여자친구처럼 뭐 이렇게 위장막? 아니면 양성애자? 뭐 어찌됐건 간에 전 게이가 아니에요. 한 번도 윤서연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걸 해명해야 된다는 게 좀 너무 슬퍼요. 좀 슬픈데 뭐 어쩌겠어. 말 나온 김에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페이지에 올렸던 글대로 전 동성애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주 극혐했었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출력장치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저랑 좀 안 맞아요.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까왔고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은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저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냥 더럽다고 생각해서 반대했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나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안 보이는 곳에서 즐기는데 그 과정이 더럽고 깨끗하고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들의 인생인데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할 자격이 있나. 그 사람들도 분명히 사회적 시선이 어떤지를 알 텐데도 그렇게 게이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게이라고 해서 제가 다 싫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이 훌륭한 게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디 머큐리가 있죠.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랑 네, 프레디 머큐리 같은 훌륭한 게이도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마음이 열렸어요. 열렸다가 최근에 또 마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게이는 아무래도 출력장치를 입력장치로 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질병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요. 에이즈라던가. 근데 그 에이즈 치료 개인 사비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금을 들여가지고 치료를 하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고 평생 들어요. 그 세금을 내가 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세금 엄청 내거든요. 억 단위로 내요. 그렇다고 에이즈 치료에 세금을 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면은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보이기 때문에 뭐 중국처럼 일부러 에이즈를 옮기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출력 장치를 입력 장치로 쓴 대가로 똥만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세금도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면 같은 동성애자라도 레즈비언은 에이즈 감염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레즈비언은 괜찮냐? 전 괜찮다고 봐요. 레즈비언은 사회에 피해를 안 끼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가 있으시겠죠? 그 이성애자들끼리도 출력 장치를 입력 장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감염 확률이 있지 않냐? 맞죠? 그래도 이성애자는 그런 약간 변질된 관계를 그나마 좀 고정된 파트너랑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 다른 데서 옮겨올 확률이 그나마 좀 낮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이즈 환자들 대부분이 남자겠죠. 만약에 이성애자끼리의 관계에서도 에이즈 발생이 높았다면은 남녀 에이즈 환자가 좀 비슷한 수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동성애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게이를 싫어하는 거고, 게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에이즈를 싫어하는 거겠죠. 그 게이 분들이 그 출력 장치를 입력 장치로 쓰실 때 그 뭔가 이렇게 보호가 될 만한 거, 그 도구 있죠. 그런 거, 이게 19세가 안 걸리려면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뭐 풍선 비스무리한 거 있죠. 그걸 뭐 잘 쓰셔가지고 뭐 질병에 노출되는 일이 없으시면은 뭐 전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퀴어 축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말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 왜 찍었는지 까먹었는데 오늘 영상 요약, 전 게이가 아닙니다. 윤서인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지금 입고 있는 옷 평소와 매우 다르죠? Yes, I'm Right라는 곳에서 협찬을 해준 거예요. 뭐 이 옷을 만든 이유가 연평도 사건을 잊지 말자는 취지라서 뭐 좋은 의도 같길래 한번 입어줬습니다. 뒷면에 이런 식으로 당시 대응을 위해 준비하던 탱크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놀라운 점, 평범해 보이는 티셔츠인데 놀랍게도 모자 기능이 있다는 거. 돈 받은 것도 아니니까 티셔츠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자, 오늘 주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는 게 나을까 안 붙이는 게 나을까. 옛날에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6개월간 붙이지 않으면 불법이었어요. 벌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오면서 그런 건 없어졌고, 뭐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은 책임이 덜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구속력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안 붙임으로 인한 페널티라던가 붙임으로 인한 메리트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취향이에요. 그럼 이걸 과연 붙이는 게 초보 운전자에게 더 도움이 될까? 전 아니라고 봐요.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초보 운전 차량을 만났을 때 행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운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근데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근데 또 끼리끼리 논다고 저랑 제 주변 사람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이럴 수도 있는데 내 주변 사람만 이런 걸 수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도로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가 있어요. 나는 이제 어떤 마인드냐, 제 뒤에 초보 운전 차가 있는 거는 신경을 안 써요. 왜냐, 뒷차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는 추돌밖에 없죠. 근데 추돌 같은 경우에는 제 과실이 없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이상. 그렇기 때문에 뒤에 초보 운전자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초보 운전자가 급정거를 해서 뒤에서 뭐 100중 추돌 사고가 나서 뭐 한 200명이 죽었다고 쳐봐요. 근데 뒤에서 사고가 나면은 저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가 뒤에 있을 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앞에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 책임도 있겠지만은 어지간하면 뒤에서 박으면은 뭐 안전거리 미확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한테도 책임이 생깁니다. 또는 급정거가 아니라 앞에서 사고를 낼 수도 있죠. 사고를 낸 경우에 저도 휘말릴 수 있고, 뭐 차선을 바꾸다 다시 돌아와서 저랑 박을 수도 있고. 초보 운전자가 앞에 있으면은 제가 굉장히 거슬려요.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초보 운전자 차를 보면은 무조건 앞질러서 가요. 아까 말했지만은 초보 운전자는 뒤에 있으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니까 제 뒤로 보냅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은 자꾸 자기 앞을 이렇게 누군가 앞질러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럼 운전이 서툰 입장에서 자기 앞을 차들이 계속 이제 앞질러서 가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여서 괜히 앞지르는 차들만 더 늘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저같이 뭐 사악한 운전자들 말고 되게 배려심 깊고 착한 운전자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 뭐 어디서 실험을 했는데 뒤에서 답답하다고 클락션 누르는 시간이 뭐 다른 사람은 한 2.5초 정도 걸리는데 초보 운전자 스티커를 붙이면은 5초 정도 걸린다고 클락션을 덜 누른대요. 근데 뭐 클락션 소리 듣는다고 뭐 큰 불이익은 없죠. 들으면 어떻고 안 들으면 어때요? 다만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면은 실질적으로 끼어드는 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리하다고 봐요. 뭔가 서로 잘못한 게 있어도 상대가 초보 운전자 스티커를 붙이고 있으면은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도 있어요. 한국 도로에서 괜히 얕잡아 보이면은 더 뭔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초보 운전자 스티커도 붙이면은 뭔가 족밥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 안 붙이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이 초보 운전자 스티커는 이상하게 4천만원 미만 차에서만 보이죠. 면허 따자마자 바로 비싼 차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초보 운전 스티커 고민도 안 하죠. 제네시스에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은 거 보셨습니까? 뭐 BMW 3 시리즈도 안 붙이죠. 그랜저만 해도 어지간하면 그런 거 안 붙입니다. 뭐 초보 운전 스티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말 나온 김에 다른 스티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봐요. 가장 많이 보이고 대중적인 스티커, 아이가 타고 있어요. 어쩌라고!
뭐 이것도 되게 뭐 시비 거는 멘트 많죠. 대표적으로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현재 판검사가 타고 있어도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판검사를 나한테 뭐 어쩌라고.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더 양보해달라는 거 뭐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소중한 아이야. 거기는 아이가 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이가 몰고 있어. 나도 되게 소중합니다. 양보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뭐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거 의미가 그게 아니다. 뭐 베이비 홈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안에 아이가 있는 거를 모르고 구조하지 않아가지고 뭐 아이가 사고 난 자동차 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차 안에 있는 아이를 구조해달라. 뭐 그런 내용인데 개소리입니다. 그거 주작설이에요. 괜히 이런 걸로 감성팔이 하지 말아요. 주작설입니다. 검색해봐요. 주작설인 거 다 나오니까. 그래도 기본형들은 괜찮아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역겹지까진 않은데 나름 이제 센스 있어 보이려고 뭔가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스티커들이 좆같죠.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내 아들이 타고 있어. 붙지 마숑.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개초보. 차주 성격 있음.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고마웠나? 많이 붙었다 아이가. 죽고 싶나? 왜? 박아보시게? 요건 좀 꼴리네요.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조심하숑. 내 초보 운전이랑 카나. 초보 운전. 내 팔에 문신이 있다. 짐승이 타고 있어요.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버립니다. 세컨카라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운전 못하는데 보태준 거 있어? 뭘 봐? 초보 처음 봐? 차 안에 내 새끼 있다. 당신은 뭐 처음부터 잘했어? 빵빵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어쩌라고? 알아서 피해라. 매드 베이비. 건들면 뒤진다.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들면 개. 자, 방금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들 그 차 모습의 일부분만 봐도 알겠지만은 비싼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랜저 밑으로는 많은데 그랜저만 넘어가도 거의 안 보이고 제네시스부터는 저런 거 붙인 또라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뭐 지 딴에는 센스 있어 보이려고 붙인 것 같은데 존나 개 병신 같아요 진짜. 돈도 없는 그지 새끼가 센스라도 있어 보이려고 안간힘 쓰는 것 같아. 뭐 지랑 지 마누라랑 지 자식 새끼들만 낄낄대면서 센스 있다고 웃는 거고 친구만 돼도 그 새끼 차 스티커 존나 병신 같다고 뒤에서 존나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스티커 띄워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차만 좀 더 싸구려같이 보여. 자,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4만 개 받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좋아요 4만 개 받은 자기소개서라는 제목으로 한 3년 동안 퍼지고 있는 글입니다. 어떤 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력서의 내용을 채우는데 27년, 문장으로 만들어 쓰는데 7일, 제출만 해도 1시간이 걸렸는데 당신이 뭐라고 날 몇 분 만에 판단하나요? 정말 멋진 글이죠. 팩트체크부터 들어가면 좋아요 4만 개라고 퍼지고 있지만 사실은 4만 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5만 6천 개예요. 이게 4만 개 시절부터 캡처가 돼서 퍼지다 보니까 몇 년 동안 4만 개로 지금 고정이 돼서 제목이 붙어 있는데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5만 6천 개가 맞습니다. 이 글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초반에는 공감 가는 사람도 많다고 했었는데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면서 까는 댓글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감성팔이하지 말라는 식의 비난보다는 논리적으로 이 자소서에 이상한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불만은 내가 글을 이렇게 오래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나를 판단하냐 이런 불만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여자 소설가가 있죠. 그 3명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3명 모두에게 맞은 그 소설가. 이 소설가가 책을 내는 주기를 살펴보니까 짧게는 몇 개월도 있지만은 길게는 년 단위로도 넘어갑니다. 물론 그 기간 내내 책을 쓰진 않겠죠. 트위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문도 퍼뜨리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뭐 자소서 쓰는 사람도 일주일 내내 쓰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달빛 조각사 같은 양산형 게임 소설 막 스탯창 한번 보면 뭐 자기 레벨, 뭐 힘, 스탯, 스킬 이런 거 설명으로 한 페이지씩 잡아먹는 소설. 보스몹 하나 잡으면 레벨이 올랐습니다 라는 메시지 도배해가지고 한 페이지 또 잡아먹죠. 그런 소설도 나오는데 한 권에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은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 드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일반적인 소설 같은 경우 각 잡고 읽으면 2-3시간이면 읽고 장르 소설 같은 경우에 1시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원래 글은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더 빠른 게 정상이에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적었다고 생각해도 그게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읽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원래 쓰는 속도보다 읽는 속도가 빠른 게 정상입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글은 뭘 바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력서의 내용을 채우는데 27년이 걸렸다. 그런데 왜 날 몇 분 만에 판단하냐? 27년 동안 판단할까요 그러면? 지금 27년 채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27살인데 54세 문자로 합격 불합격 통지하면 될까요? 아니면 문자로 쓰는데 일주일 걸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앞에 세워두고 압박 면접 볼까요? 자, 2가지 면접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접관이 계속 물어봐요.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게 질문을 계속합니다. 우리 회사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부, 마음가짐,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계속 열심히 물어보고 불합격시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은 비록 불합격시켰지만 나에 대해서 관심이 깊구만, 내가 자기소개서 쓴 보람이 있구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보통은 아 씨발 붙여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계속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겠죠. 다른 하나,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내 자기소개서를 보지도 않아. 그리고 찢어요. 막 내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는데 보지도 않고 버리더니 합격이래. 본지 몇 분이 아니라 몇 초도 안 됐는데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합격이야. 그럼 무슨 반응일까요? 아니, 내가 27년간 열심히 살았고 일주일간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를 10초 만에 판단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거야? 아니면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몇 분만이건 몇 초만이건 빠른 판단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불만이 없는 게 정상이고, 사실은 떨어뜨렸으니까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면접관이 빨리 판단하고 늦게 판단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요하지. 27년 인생을 단 10초 만에 판단해서 자기소개서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다음에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판단이 합격이야. 그러면 나이스지. 1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떨어뜨리면 개새끼고. 어차피 결과 가지고 따질 건데 뭘 그렇게 뭐 자기가 평가 받아서 기분 나쁜 마냥.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날 평가하냐? 인사 담당자니까. 인사 담당자가 그거 하려고 있는 직업이니까요. 사람 평가하려고 있는 직책. 그렇게 몇 분 만에 판단해야 다른 사람도 판단하죠. 뭐 조소기업에서 100명이 지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분위기예요. 당신이 뭔데 내 27년을 몇 분 만에 판단하냐. 아 그래, 그 회사가 이제 좋다. 그래, 한 사람당 뭐 6시간씩 판단하겠다. 그럼 100명 면접 언제 다 보고 언제 면접 끝나고 언제 뭐 결과 날라옵니까? 그렇게 빨리 대충 봐도 합격할 사람은 보이니까 누군가는 합격을 해요. 이 글에 달린 댓글 중 가장 와닿는 댓글을 하나 소개해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이 사회 밑바닥을 깔아주시는 덕분에 상박은 못 쳐도 중박은 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원래 그래도 한 달에 는 벌어야 되는데 지난달 수입이 에 그쳤어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랜덤박스 사업이에요. 뭐 랜덤박스 다들 아시죠? 뭐 향수도 있고 시계도 있고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69,000원짜리 뭐 시계 랜덤박스가 있어요. 그걸 사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상자가 이렇게 오는데 이걸 까보면은 랜덤으로 시계가 하나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시계의 범위는 판매 사이트에 다 이제 적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무조건 내가 낸 가격인 69,000원보다 비싼 시계가 나온다는 거. 완전 개이득이죠. 뭐 여기에 혹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각종 랜덤박스 판매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업 노하우를 깨우쳤습니다. 자, 그럼 제가 랜덤박스 사업 시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회사 이름부터 정하고 갑시다. 뭐 어차피 그냥 예시로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윽머가 주인인 마켓, 줄여서 윽주마켓. 근데 이게 쌍기역이 표시가 안 되는 폰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쌍기역을 기역으로 바꿔서 윽주마켓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자, 랜덤박스로 제가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데 5,000원짜리 랜덤박스에는 3,000원짜리를 집어넣고 3만원짜리 랜덤박스에는 만원짜리를 집어넣고 5만원짜리 랜덤박스에는 2만원짜리를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무조건 이득이겠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쉽죠. 자, 판매 페이지에는 사람들이 알 법한 유명 시계 브랜드들을 배치시켜 놓고, 와 랜덤으로 이런 게 나온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이런 듣보 시계도 나올 수 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이득을 보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무조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랜덤박스 판매 가격보다 낮은 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정말 쉽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랜덤박스 가격보다 비싼 걸 준다고 했어요.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짭을 줘도 안 돼요. 짭을 주면 신고당할 수 있으니까. 대체 뭘 넣어야 되냐?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게, 나는 분명히 랜덤박스보다 싼 물건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받는 사람은 랜덤박스 가격보다 비싼 물건을 받아야 돼요. 이 딜레마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완전 모순이잖아요. 대부분의, 아니 모든 랜덤박스 업체들이 이 딜레마를 굉장히 쉽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 제가 브랜드를 만들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윽머워치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상표권 등록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개당 5,000원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어요. 브랜드 소개 되게 그럴싸하게, 막 외제 시계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사진 같은 거 잔뜩 걸어놓고 뭐 이 시계는 영국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글이 장황해 되게. 근데 읽어보면은 영국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영국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영국 회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영국 얘기는 쭉 써있고, 그래도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뭐 이러이러한 영국에서 감명을 받아서 만든 시계다. 한국인인 내가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건데 모티브는 일단 영국에서 따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랜덤박스 사는 병신들은 영국 시계인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 비싼 가격에 등록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중국에서 5,000원에 만들었지만 쇼핑몰 같은 데다가 한 40원
45만원 50만원 그렇게 등록을 해요. 물론 이건 아무도 안 사죠. 사면 좋겠지만은 안 사요. 누가 사겠어요 이걸. 이거는 팔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자, 랜덤박스를 그냥 팔기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고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랜덤박스를 사고 나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랜덤박스를 열었어. 근데 내가 생각한 건 뭐 세이코 뭐 그런 건데 응모워치가 들어있어.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사실 뭐 응모워치라고 하면은 족병신 같지만은 실제로 사업을 했으면 그럴싸한 이름으로 만들었겠죠. 뭔가 이름은 그럴싸한데 처음 들어봐.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45만원짜리래. 나 69,000원밖에 안 냈는데 45만원짜리 시계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득 보는 느낌이 나겠죠. 무슨 시계인지도 모르는데 막 브랜드 설명 보니까 그럴싸하고 생긴 것도 중국에서 존나 싸게 만들어도 그럴싸하게 보여. 이게 생긴 게. 브랜드 이름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이제 45만원짜리 시계 샀다고 이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득 봤으니까 또 돌리고, 또 돌리면 이제 뭐 나와요? 또 45만원짜리 50만원짜리 처음 보는 브랜드의 시계가 나오죠. 계속 이득. 야 친구들아 너도 이거 한번 해봐. 개이득이야. 그럼 또 친구들도 당하고, 저는 5천원짜리를 6만원에 팔았으니까 개이득이죠. 아니 뭐 이게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랜덤박스에 들어가는 시계 중에서 유명 독일 자동차와 같은 이름의 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 설명을 읽어보면은 무슨 차 설명 쭉 하다가 뭐 그 차에 감명을 받아서 런칭한 시계 브랜드래. 한국인이 그냥. 그 자동차 회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름은 랜덤박스인데 그 랜덤박스에서 대대적으로 설명한 그 고급 브랜드의 시계 같은 거는 절대 안 들어있습니다. 절대 안 들어있고 지네가 만든 개 쓰레기 브랜드 뭐 이런 제품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듣보 브랜드만 주면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진짜를 주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보고 나서 나도 그럼 진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나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널 왜 줘요?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줘야지. 그래서 뭐 파워블로그까진 아니더라도 좀 방문자 많은 블로거, 유명 유튜버, 페이스북 스타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원래 있는 브랜드 제품이 들어있는 랜덤박스와 함께 돈을 주고, 야 이거 랜덤박스에서 나온 것처럼 좀 올려줘.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니 뭐 실제로 구독자 40만 다 돼가는 유튜버 최머시기 뭐 관종들 올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작년인가 뭐 랜덤박스에서 대박 나왔다고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에서 하도 욕먹어서 그런지 댓글을 막아놨더라고. 근데 그렇게 욕먹으면은 지울만 한데 그걸 못 지워요. 왜? 돈 받았으니까. 광고 찍기로 계약했으니까 지우질 못해. 근데 욕먹긴 싫으니까 댓글은 막아놓고. 추하죠. 아니 추한 게 아니지. 난 지금 이 사업을 할 거니까. 그런 돈만 주면 뭐든 다 올려주는 쓰레기들이 많아야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냥 족가는 소리였고, 뭐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죠? 뭐 이런 개쓰레기 사지 말라고. 자, 지금 많은 유튜버들과 네티즌들이 굉장히 뿔이 났죠. 바로 양성평등진흥원장의 발언 때문인데, 이분이 유튜브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요. 사실 뭐 니값대로 양성평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은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죠. 양성평등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불만을 가집니까? 여기에 불만을 가지면은 난 성차별을 하겠다 그렇게밖엔 들리지 않죠. 근데 이 단체는 이름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지만 양성평등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여성가족부 산하단체예요. 사실 답이 나왔죠. 여기 원장 이름이 나윤경이에요. 근데 명함에는 나윤경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 나임윤경 그렇게 적혀있어요. 아버지 성이 나씨고 어머니 성이 윤씨, 그렇게 부모 모두의 성을 따서 나임윤경. 정확히 말하면 한남인 아버지의 성인 나씨, 한남인 외할아버지의 성인 임씨, 이 둘이 딴 거죠. 한남성과 한남성.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은 완전 꼴팸이에요. 이런 사람이 양성평등에 기반한 그런 모니터링을 하겠습니까? 내용 읽어볼게요. 나 원장은 최근 유튜브나 게임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여성 비하 및 혐오 표현을 접하는 청소년들과 교사가 동료 교사 또는 학생에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혐오 표현 및 성폭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며 학교에서의 질 높은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성혐오, 양성혐오가 아니라 여성혐오만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단속 대상에 페미니스트는 없습니다. 이런 근거로 또 예산 엄청 땡겨받았고요. 여기서 돈 들여가지고 그런 족같은 내용에 뭐 성인지 교육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사기업, 공기업, 관공서 그런 데다가 직장 내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양성한 강사들을 배치해가지고 돈을 땡겨먹죠. 그 강사를 가르치는 비용도 예산 받아먹고 그게 다 돈이에요. 이 사람이 3일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여성은 사회적 약자, 남혐은 존재할 수 없는 개념. 여기서부터 솔직히 믿고 걸을 수 있습니다. 상호 혐오가 성립하려면 프랑스나 영국처럼 객관적으로 동등하거나 비슷한 힘을 가진 경우에나 가능한 것. 아직 명백히 약자인 여성에 대한 혐오가 남성에 대한 혐오와 1대1의 개념이 될 수 없다. 최근 여성 성평등 요구에 대해 여성 우월주의나 남성 혐오라고 비난하는 것은 과거 흑인들이 외쳤던 인종차별 반대에 대해 백인 혐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는 것이다. 사실상 그냥 데블스 TV 보는 것 같죠? 그 데블스 TV가 하는 소리가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나윤경 씨랑
데브스 TV만 유독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페미니스트가 다 이래요. 양성평등이라는 기계적 개념 때문에 남혐이나 여혐과 같은 단어가 생겨난 것. 양성평등이란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얘기할 때 성별, 즉 여성과 남성 간 타고난 체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자 뭐 그런 걸 생각하죠. 근데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양성평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데블스 TV가 말한 그 기울어진 운동장 있죠. 이걸 기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대우하고 평등하게 대하면은 그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니까 여성에게 좀 더 높은 대우를 해줘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자.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이에요. 개 씹소리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려는 유튜브 영상들은 어떤 내용일까? 이거는 지난 10월달에 여성가족부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유기재 정책,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가 개최한 토론에서 나온 안이에요.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시간이 길어지고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의 흥미를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생산,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지소 박사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이수연 박사가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유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윤지소 박사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의 개인방송에 나타나는 성차별성을 크게 4개 범주로 분석했다. 성별 고정관념, 성적 대성화, 여성 비하 모욕,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자, 뭐 명백한 성차별성 방송인 카톡 주작, 가상의 김치녀를 만들어 놓고 참교육 시킨다는 그런 내용, 그건 전 규제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은 대체 뭐예요? 비난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 안 됩니까? 적대감도 안 돼요? 종교도 비판하는 마당에 페미니즘은 적대감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까? 그리고 여성에 대한 비하, 모욕, 나쁜 거 맞아요. 나쁜 거 맞는데 성차별성이라고 했으면은 남성에 대한 비난과 모욕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죠. 개인 방송의 성차별성은 주장하는 이념의 종류와 표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념적 유형으로 보면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 모욕,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5번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현 방식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서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휘하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이 있다. 자, 성적 대상화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만 모니터링 하겠대요. 남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여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재봉오빠 찌찌파티가 따로 없죠. 그리고 황당한 거,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은 모니터링 대상이고 제재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남녀 성평등하지 않냐,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은 제재하겠대요. 또 남성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래요. 남자만 군대 가는 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남자도 힘들다, 왜 여성 가산점이 이렇게 붙어있냐, 남자만 당직 서는 거 성차별 아니냐, 이런 말 하면은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현실을 왜곡하면 안 되니까. 근데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 제시하는 것도 제재하겠대요. 개판이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똑같이 치고받고 싸워도 산이 노래를 가지고 까는 데블스 TV는 멀쩡하고 그런 데블스 TV를 까는 저는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냥 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양성평등진흥위원장님 조심 나가세요. 자, 지금 저는 소고기를 먹으러 신사동에 가고 있습니다. 오가나라는 피부과 원장이 오픈한 한우 오마카세 집인데요. 참 특이하죠? 피부과 원장이 소고기집이라니. 이분 블로그와 유튜브를 예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차, 시계 등 돈 쓰는 걸 보면은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이라 벌이도 장난 아니겠지만 굉장히 순도 높은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돈 벌려고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병원 가까운 곳에 100%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즐기려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식 맛에 대해 기대감이 참 높은 게 돈이 많아 비싸고 맛있는 거 엄청 먹어본 분이니 그런 곳들 장점 다 취합해서 정말 최고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W가나에 도착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우가나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예약할 때 전화 받으시는 분이 W가나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발렛 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앗! 클린한 제 채널에 올리기엔 좀 부적합한 인물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수건도 나왔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어서 찍었어요. 첫 음식은 차와무시입니다. 놀랍게도 전복이 들어있네요. 대단히 맛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처음부터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상어 백가죽에 와사비를 갈고 있네요. 불이 올라옵니다. 기대감이 폭발하네요. 제 차린 방어예요. 아주 좋아요.
여기 시스템이 참 좋은 게 고기 먹기 전과 그 사이사이 음식이 나와가지고 비는 시간이 없어요. 와사비도 예뻐 보입니다. 굴이에요. 와 정말 좋네요. 소고기집인데 소고기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을 고기들입니다. 조리개를 너무 개방해놔서 초점이 잘 안 맞는데 대충 보세요. 안심하고 안심을 굽습니다. 재밌죠? 안심하고 안심을 굽는데 굽는 사이에 우니가 나왔네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고기를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물에 있는 조개도 실하네요.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좋은 고기는 역시 소금이죠. 소금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설명 많이 했는데 뭐 다 까먹었어요. 맛있으면 됐죠. 안심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건 뭐 그냥 적당했어요. 보기만 해도 건강과 멀어 보이는 마블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건강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아주 기대됩니다. 고기 굽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밑반찬들입니다. 그냥 적당해요. 초점 진짜 안 맞죠? 다다음 영상부터는 개선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리개 최대 개방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좀 배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구웠다.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냥 일반 고깃집에 보이는 양파절임인데 여기서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어릴 때 엄마가 고기 굽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냐는 말을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이분은 밥 든든하게 먹고 일하지 않으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이 집 고기 정말 좋습니다. 원산지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항상 상태 좋은 걸로 쓴다는데 정말 맛있어요. 양도 야박하지 않아요. 점심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굶고 갔는데도 고기 정말 질리도록 먹습니다. 물론 질리진 않아요. 육회도 정말 맛있어요. 아까도 말했는데 고기 구워지는 시간에 계속 뭐가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육회 다 먹을 때쯤에는 고기가 구워지고 또 흡입. 너무 맛있고 좋습니다. 아직도 고기가 좀 남았어요. 행복합니다. 명이나물에도 싸먹어봅니다. 울릉도산 진짜 명이나물이래요. 이건 약간 양념 바른 고기예요. 굽는 사이 카레와 규카치가 나오는데 저는 이건 좀 그닥이었어요. 양념 바른 고기는 일본 가서 먹었던 맛이 나네요. 아주 좋아요. 금태가 올라간 밥입니다. 금태구이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금태가 정말 생선구이 원탑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소고기에 우니에 이꾸라까지 올라간 밥이에요. 아 영상 보니까 진짜 또 가고 싶네요 진짜. 차돌박이 라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일행들은 여기 다 좋은데 라면 좀 아니래요. 별로래 진짜. 다수결에 따라서 별로인 걸로 하겠습니다. 가츠산도예요. 이것도 되게 별미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청매실 되게 예쁘죠? 먹으니까 입가심 되더라고요. 과일은 뭐 과일이죠. 멜론 당도 좋았어요. 모나카도 나왔습니다. 여기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우아하게 커피로 마무리. 저는 여기랑 비슷한 한우 오마카세 집인 수리네도 가봤는데 거기선 16만 5천원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W가 나는 25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대만족했고 조만간 또 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숙명여대 페미 여학생들이 너무나 극심한 분노로 인해서 풀발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풀발기가 아니죠. 칼코르셋이라면은 한남충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풀발기가 아니라 풀클리 그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숙명여대의 페미 학생들이 굳이 페미 학생들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대 분위기가 90% 이상이 페미라는데 그냥 숙명여대 학생이라고 할게요. 숙명여대 학생들이 페미니즘 관련해가지고 뭐 탈브라 여자가 왜 브라를 차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뉘앙스에 대자보를 붙였대요. 대자보 뭔가 존나 꼴리는 단어 아닙니까? 대학생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페미니즘 대자보를 붙여놨는데 이게 훼손된 거예요. 어떻게 훼손되냐? 어떤 중학교에서 캠퍼스 투어를 왔는데 그 중학교 남자 학생들이 그 대자보에다가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욕설로. 학계 부탁해 너무 화나. 오늘 어떤 공학중학교에서 학교 캠퍼스 투어 왔나봐. 명계 대자보 앞에서 남중생들이 시끄럽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리 탈코르셋 탈브라 대자보를 낄낄거리면서 계속 비웃고 낙서까지 했어. 캠퍼스 투어 와서 대자보를 훼손하는 배짱은 도대체 뭐야? 자기 그렇게 해도 처벌받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거겠지. 훼손 내용은 지랄 네 가슴 크기 A 명언 이지랄 니도 못생김 등등이야. 사진 첨부할게. 너무 기가 막혀서 인솔교사분께 항의하려 했는데 이미 말리고 계셨어. 남학생들이 죽어라 안 들을 뿐. 너무 화난다. 인솔하시는 분이 부끄러우셨는지 학교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학교에 문의하라는 말만 반복하셨어. 정작 캠퍼스 투어가 필요한 학생들은 조용히 바른 자세로 투어하는데 입학 대상자도 아닌 남중생들이 굳이 올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매번 남학생들 들어와서 가짜는 짓 할 때마다 우리만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뭐한 짓이야. 숙계 건의하려고 했는데 학계 먼저 보내주면 고마워. 일 안 하는 교직원들
족쳐서 남학생들 출입 금지시키자. 자, 이 글 내용만 보면은 남중생들이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페미니즘, 탈브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브라를 벗겠다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뭐 브라를 벗고 다녀서 남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한다던가 외모를 가지고 비하한다던가 그런 건 확실히 안 좋은 행동이 맞아요. 정말 남학생들이 이런 욕설을 썼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 욕설을 썼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게 그 문제의 대자보예요. 숙명인들의 탈브라 꿀팁을 적어주세요. 너무 넓게 봐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보이시죠? 자, 확대해서 봅시다. 숙명인들의 탈브라 꿀팁 정답, 한국 남자를 죽인다. 여기에 남중생들이 지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은 대자보 자체가 병신이에요. 탈브라를 한데 눈치를 보고 싶지 않으면은 한국 남자를 죽인다는 게 정상입니까? 거기에 병신이라고 쓴 남중생이 과연 잘못된 걸까요? 또 봅시다. 탈브라 꿀팁 관음하는 그 성별의 눈을 찌른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숙명여대생이 띵언 인정 이렇게 달아놨는데 거기에 남중생이 뒤에다가 리을을 붙여가지고 인정을 이지랄로 바꿔놓은 거죠. 자, 지가 브라를 벗는데 그걸 남자한테 보이기 싫으니까 남자의 눈을 찌른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걸 지랄이라고 표현하는 남중생이 잘못입니까? 숙대생이 쓴 말 한국 남자 못생겼다. 거기에 남중생이 니도 못생김이라고 적었어요. 여기 남중생이 뭘 잘못한 겁니까? 관심 갖는 사람은 가랑이를 쭉 잡히세요. 거기에 남학생이 응 A라고 단 거고요. 지가 브라를 벗어서 여기가 이제 두각된 거를 그걸 쳐다보면은 가랑이를 걷어차라. 이게 정상입니까? 저라면은, 제가 페미라면, 제가 숙명여대생이라면은 이런 대자보가 있다는 게 쪽팔려가지고 내가 먼저 저 대자보를 치웠을 것 같아요. 학교 망신이다, 페미 망신이다. 근데 지금 숙명여대생들 반응이 어때요? 지들이 나서가지고 공론화하고 있어요. 지금 기사도 떴네요. 탈코르셋 대자보에 남중생이 낙서, 여대생들 전화폭탄 돌렸다. 서울 구로구 경인중학교 교무실에는 28일 낮 12시부터 젊은 여성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남학생들이 숙명여대 대자보를 훼손했다. 남학생들이 여대에 불법 침입했다는 취지의 격양된 목소리였다. 팩스로도 항의문 수십 장이 쏟아졌다. 교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빗발치는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경인중 측은 전교생을 전수조사해 대자보에 낙서를 한 남학생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숙대에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이게 씨발 학교입니까? 저 남학생들이 뭘 잘못했어요? 경인중에서는 왜 학교 차원에서 숙명여대에다 사과를 합니까? 숙명여대부터가 먼저 전국에 있는 남자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애들이 씨발 뭘 보고 자라겠어요. 29일 만난 숙대생 6명 중 5명은 교무실 전화폭탄을 해도 될 만큼 남학생의 잘못이 크다고 했다. 지모씨는 여성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는 탈코르셋 운동이 어린 남중생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건 한국이 얼마나 여성 혐오적인 나라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모씨는 탈코르셋을 조롱하고 대자보를 훼손한 학생에게 피드백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탈코르셋 운동을 비하했다. 탈코르셋을 한 내 몸을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한국 남자를 죽여버리겠다. 한국 남자의 눈을 찔러버리겠다. 가랑이를 걷어차겠다. 이게 어떻게 탈코르셋 운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비판입니까? 숙명여대 이 씨발년들아? 이 기사 댓글 한번 볼까요? 절대 소수인 상황에서 남중생들이 대학 가서 대자보에 낙서하는 것만 봐도 여대생을 대학생이 아니라 여자로 보고 깔고 보는 거 너무 투명하게 보이네. 사유지 침해에 사유재산 손괴죄, 게다가 성희롱까지. 진짜 요즘 남중생들 범죄자들 다 됐네. 경인중 교사가 대처가 그따위니 항의 전화 받는 거다.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런 기사나 내고 졸렬. 한남 유충들 클라스, 남중생들은 답도 없다. 얘네가 특별히 이상한 거 같죠? 숙명여대만 이런 거 같죠? 여대생 페미 중에서 얘대만 유별난 거 같죠? 얘네가 페미니즘 정신을 훼손하는 거 같죠? 개소리예요. 이게 페미니즘입니다. 잘못된 페미니즘이 아니라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뭐 외국에서 멀쩡한 페미니즘이 한국에 들어와서 변질됐다고 하죠? 아니에요.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그 우리가 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온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나마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이 사건 한번 물어보세요. 여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나? 물었는데 여기서 여자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페미니스트들한테 페미니스트 인정 못 받아요. 왜냐? 페미니스트가 되려면은 저런 정신 나간 짓을 옹호하고 실제로 행해야 되니까. 저게 페미니즘입니다. 지금 경인중 애들이 우리 학교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우리 학교는 숙명여대죠. 우리 학교 학생들 교생 받지 말라다라고 교육청에 전화하고 학부모들은 우리 총학한테 전화해서 대자보 내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개어이없다. 아니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니네 잘못이죠. 중학생들이랑 학부모가 그나마 제정신이네. 그걸 씨발 뭐 전수조사에서 찾겠다는 학교가, 사과하겠다는 학교가 병신이고, 경인중 교사 새끼들은 씨발 학생한테 좀 배우세요. 숙명여대에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이욱한 교수님 사랑과 헌법 마지막 수업 중 여성이 정치하겠다고 후보로 나오면 일단 뽑아주세요. 여성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그동안 주어지지 않아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인재는 다른 분야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성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뽑으려고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후에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양이 질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여성에게 정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주어지면 점점 더 정치에 재능 있는 여성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갈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라는 것보다 더
쓰레기 같은 말이죠. 덮어놓고 그냥 여자면은 여자 뽑아라. 저게 씨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교수형에 처해버려야 돼, 미친 새끼. 계속 말하지만은 이 숙명여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신여대 에타에 올라온 글이에요. 진짜 그들이 소수라고 생각하나? 조팔 공감수로 성신매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 싶네. 팸이 관심 있는 수정, 매갈 수정, 웜 수정 다 공감 누르라면 200명 거뜬히 넘고도 넘을 듯. 성신여대 매갈들 다 좋아요 박아봐라. 200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좋아요가 1500개가 넘었죠. 그냥 여대는 다 매갈밭이라고 보면 돼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일반 정상인도 있겠죠. 하지만 그 극소수의 정상인들 때문에 여대를 일반화해서 까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극소수니까. 난 기업에서 면접 보러 온 여대생들 있으면은 사상검증 좀 해봤으면 좋겠어. 각건배 개새끼 해봐. 호주국자 개새끼 해봐. 그 못한 애들은 뽑지 말아야 돼. 와봤자 야근시키면은 미투할걸? 개같은 년들. 우크라이나식 라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러시아식 라면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우크라이나식 라면은 좀 생소하죠. 이게 방송에 나왔던 건데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라면을 먹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게 먹는 건데 우크라이나 사람이라서 그렇게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리법은 우크라이나식 라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라면을 끓여서 물을 버린 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를 몽땅 다 집어넣고 참치 한 캔을 다 집어넣은 뒤 치즈 한 장,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요네즈를 듬뿍 얹으면 완성입니다. 말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드디어 완성된 우크라이나식 라면. 과연 맛은 어떨지 제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보기엔 좀 누렁이 같이 보이는데 의외로 맛있습니다. 재료도 많이 들어가서 좀 든든하고, 아 씨발 치즈 넣는 거 까먹었네. 뭐 큰 차이는 없겠죠 뭐. 국물 하나도 없이 스프를 다 넣었는데 마요네즈 때문에 맵지도 않아요. 먹을만 합니다. 아니 먹을만한 게 아니라 맛있어요. 다음에 또 먹을 용의가 있느냐, 치즈 넣어서 한 번 더 먹어볼 것 같아요.
정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개빡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난리인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면 식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스쳐 지나갔는데 여자가 갑자기 이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 CCTV에도 안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과도 없는 사람이에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느냐? 판사가 말하기를 여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래요. 이게 끝이야.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대요. 원래 추행은 벌금으로 끝나는데 왜 징역형이 선고되었느냐? 남자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아니, 남자는 안 했다는 입장인데 반성이랑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와대 청원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아마 또 문재인은 사법부에 간섭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하겠죠. 저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드문 일인 줄 알았어요. 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화를 냈는데 이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슈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사건인데 좀 비슷해요. 이것도 남자가 술집에 가서 여자 테이블로 가서 합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분위기 좋게 진행되다가 남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술 먹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붙잡더니 지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나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오른손으로 자기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신고를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증거는 없었습니다. CCTV에도 안 찍혀있어요. 남자는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것저것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위치에서 오른손으로 그 여자의 허벅지를 만질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냈어요. 그러자 여자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만진 것 같다, 그렇게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거도 없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판사가 말하기를 비록 진술이 한번 번복됐긴 했지만 여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래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또 이번에 디젤 매니아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여자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사건이 일어난 다음 자기 친구들에게 카톡과 페메로 야 누구누구한테 성추행 당한 것 같아 라고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게 증거랍니다. 그 외 증거는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검사가 항소했대요. 그래서 2심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고통받아야 하죠. 아무 증거 없고 카톡으로 그냥 친구들한테 자기가 보낸 게 증거래. 이거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내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그 항소한 검사 이름 대면서 야 나 그 검사한테 후장 따였다. 그러면 그 검사는 기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되게 궁금하죠. 이래서 내가 게임할 때 검사 안 키우고 마법사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사건도 있어요. 어떤 남자가 식당에서 여자에게 옆에 앉아도 되냐고 영어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가 거절했어요. 갑자기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자가 신고한 내용은 이래요. 그 남자가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다. 놀랍게도 1심 판결에서 벌금 1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2심 재판 때 CCTV가 공개됐는데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는 거주지가 미국이라서 사건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배상한 건 20여만 원이 전부예요. 비행기 값도 안 나오는 거. 나 이런 사건들 보면서 너무 충격받은 게 일반적인 고소를 생각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악플 피해를 받아서 고소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악플 캡처겠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소장을 씁니다.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일단 그냥 신고를 합니다. 하고 신고당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뭔가 거꾸로 됐죠 이게. 그러니까 여자 말 한마디면 갑자기 나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차가 이렇게 경찰 쪽으로 다가오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차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 차가 편의점 앞에서 서더니 운전자가 재빨리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소주를 한 병 원샷했습니다. 자, 분명히 도망간 걸 보면은 누가 봐도 음주운전자예요.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도망갔으면 그게 음주운전자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지금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죠. 음주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분명히 음주 상태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음주 상태라고 뜬 건지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방금 차를 세워놓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음주 상태라고 뜨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이 새끼는 음주운전자가 맞아. 근데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을 안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추행범이 되지 않는 방법과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자, 지나가다가 실수건 뭐건 간에 여자와 부딪혀서 뭔가 접촉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성추행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뒷주머니에 뭐 손을 집어넣다가 여자 엉덩이와 닿았어요. 자, 이때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뭘까요? 바로 여자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나는 겁니다. 자,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절도 같은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절도가 형량이 훨씬 낮아요. 자, 경우의 수를 생각해봅시다. 일단 실수로 상대의 엉덩이와 손이 스쳤는데 상대가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가만히 있을 경우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근데 핸드백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도망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CCTV에도 안 걸리고 누구한테 잡히지도 않았어. 그러면 돈도 얻을 수 있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달리기를 했으니까 체지방 분해 효과도 있겠죠. 완전 개이득입니다. 그러면 절도를 했는데 잡혔어요. 잡혔을 경우에도 차라리 성추행범보단 낫습니다. 일단 형량 자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막 신상 고지도 되고 성범죄자 취급받고 굉장히 쪽팔리죠. 차라리 절도범이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냥 나는 원래부터 물건을 훔칠 생각이었는데 훔치다 보면 손에 신체가 닿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냥 절도범이 되는 게 낫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왕 스친 거 존나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나는 만진 게 아니라 때린 거다, 그쪽으로 가는 게 낫죠.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게 때려서 상해로 넘어갔어요. 상해도 절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추행보다는 나아요. 폭행 역시 성범죄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살짝 스쳤다 싶으면 그 기세로 그냥 존나 세게 때리면 됩니다. 그럼 때리면 원래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추행범보다는 폭행범과 절도범이 낫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런 누명을 썼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약간 최후의 수단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CCTV도 없어서 내 무죄를 내가 입증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누명을 썼다면 그대로 죽이는 게 낫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여성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근데 시체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가 없죠. 안 들키고 잘 처리하면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조현병 같은 걸 앓고 있고 술까지 먹었다면 살인이 걸려도 3년이에요. 안 들키면 상관없고. 지금 얘기하는 거 존나 개오바죠. 그러니까 이런 개오바 안 하도록 억울한 성범죄자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자, 지금 1월 7일 아침 6시에요. 지금으로부터 한두 시간 전에 저는 PC방에서 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롤을 하다가 잠깐 죽은 타이밍에 메일을 받았는데, 오, 이 떡밥 장난 아닌데? 지금 내가 롤을 할 때가 아니라 집 가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그 정도 수준의 제보였어요. 메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튜브님, 아프리카 BJ 100만 유튜버 양팡의 다이소 불매 발언에 대해서 제보합니다. 이번에 양팡님이 한국 다이소의 수익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후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껏 루머라고 생각하고 몇몇 기사들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양팡이라는 뭐 닉네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뭐 즐겨보는 채널들 얘기 들으셨으면 알겠지만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전 남자 방송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도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구독자가 지금 111만 정도 되고 아프리카 BJ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시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찾아보니까 팬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약간 좀 두렵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난 이 영상에서 틀린 말은 안 할 거니까. 이게 라이브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다시 보기는 뭐 바로 지워졌다고 합니다. 논란이 돼가지고 부담스러웠나봐요. 근데 이제 음성 파일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음성 파일을 썼다가 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녹취록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빠 핸드폰 케이스 사러 갔다가 건너편에 다이소를 본 상황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다이소에서 물건 사면 안 돼요. 제가 배웠는데 왠 줄 아세요? 제가 독도재단에 있으면서 배웠는데, 그래서 다이소에서 사면은 그 돈 일부가 그 뭐지? 일본에서 독도 발전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그 극우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말하니까 시청자들이 그거 루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어서 계속 말해요. 아니야, 아니래. 독도재단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어. 그래가지고 다이소에서 원래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 루머긴 한데 그 독도재단에서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시청자들이 계속 루머라고 해요. 루머가 아니라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독도재단에서. 시청자들이 계속 루머라고 말해줘요. 뭐 어쩌라고요? 아, 제가 실수했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독도재단 그때 그 뭐지? 해단식 할 때였나? 그거를
이거를 끝날 때 그때 직접적으로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정민 코치님께서. 그래가지고 서정민 코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짜 그냥 분명 내가 들었던 이야기여가지고 내가 독도 BJ 활동했었으니까 잘못된 거는 사람들한테 인식시켜달라고 그쪽에서 재단법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거 한 개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를 무슨 대역죄인처럼 만들고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구경꾼 와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짜증난다 이러면서 이제 집을 짰다고 해요. 잘 모르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냥 한 번 정도 길 건너편에 다이소가 있는데 여기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자고 운동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후원한다더라, 그렇게 말하고 시청자들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아닌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잘못 말했어도 문제 될 게 없죠. 근데 루머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더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팩트래, 이게 전부예요. 자기가 뭘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양팡이라는 사람이 나쁜 의도로 저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튜브 보니까 뭐 독도 관련해서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독도에 대한 애착심이 있나봐요. 분명히 저 말을 꺼낸 거는 다이소 망해라 그런 게 아니라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의도가 좋다고 해서 면죄부가 생기는 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양구 GP 관련해서 틀딱들이 자살한 병사를 가지고 북한군이 쏴 죽였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엄청나게 깠어요. 자, 근데 그 틀딱들이 나쁜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쟁을 겪어본 세대고 누구보다 북한을 증오하니까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그런 말을 했겠죠.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용납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양팡의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그게 거짓이고 그걸로 인해서 다이소라는 기업이 피해를 받으면은 그건 범죄입니다. 실제로 다이소가 몇 년 전에 이런 루머 퍼뜨리는 사람들 고소했어요. 양팡은 스스로가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그 자기가 속해 있던 독도재단과 무슨 서정민 코치인가? 그 사람이 그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까지 자백을 했죠. 다 처벌받아야 돼요. 일단 한국 다이소와 일본 다이소는 별개의 회사가 맞아요. 다만 한국 다이소의 지분 한 30몇 프로를 일본 다이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주로서 배당은 받아갑니다. 한국 다이소의 돈이 일본 다이소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일본 다이소가 뭐 다케시마 관련해서 극우단체한테 후원한다는 내용 자체가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예전에 어떤 네티즌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자는 일본 극우단체에 후원하는 기업 리스트들 이런 식으로 뭐 몇몇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쭉 적어놨어요. 근데 그 리스트 자체가 거짓입니다. 전체 다 그냥 구라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씌워진 친일 이미지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루머 나온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알겠죠? 영향력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시청자들이 루머라고 알려주는데도 그냥 자기 말이 맞다고, 내가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 책임감이 존나 없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일상용품 같은 거 다이소에서 많이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샀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문재인은 뭐 독도 팔아먹은 친일파가 되는 겁니까? 양팡이랑 문재인 둘이서 단두대 매치 한번 가보세요. 꿀잼이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돈이 뭐 다케시마 어쩌고저쩌고로 가지 않더라도 일본으로 돈이 가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거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은 투자 못하게 하죠. 외국인 투자금액 그냥 다 돌려보내야죠. 나라 망하자는 소리죠. 이 족같은 반일감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한국 다이소는 독도사랑운동본부라는 뭐 독도 관련 단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다이소에 독도 관련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있어요. 그 양팡의 그런 무개념 발언 때문에 다이소 점주들만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나서 영상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걸 지적해주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욕먹은 게 억울했는지 자기한테 그 다이소 루머를 알려줬던 서정민 코치라는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욕먹는다, 내 말이 팩트 맞지 않냐 그런 식으로 폭탄 넘기기 해서 둘이 그냥 듀오로 허위사실 유포로 그냥 신났죠. 추해요. 그냥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고 갑시다. 그리고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그 다이소 회사와 점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쳤죠.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난 8월에 저는 싱가포르와 태국에 다녀왔어요. 그때 이제 여행용 영상을 찍어보려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캐논 M50과 줌 F1 미니 삼각대와 함께 가져가서 뭐 이런 모양이었어요. 화질 자체는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짐벌이 없다 보니까 손떨림이 굉장히 심했고 일단 너무 거추장스러웠어요. 아무리 작은 미러리스라지만 그걸 들고 다닌다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는 카메라의 크기가 크면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쪽팔립니다. 카메라의 크기와 쪽팔림은 정비례해요. 물론 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저랑은 안 맞습니다. 막 저런 커다란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에 대고 말하고, 저는 그런 행동은 부끄러워서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행 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면세점에서 이걸 구입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용 짐벌인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야 씨발. 이게 배터리가 지금 다 나가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손떨림을 최소화시켜주는 기계예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것만 해도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따로 짐벌을 충전해야 된다는 단점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촬영을 하는 동안 카톡도 못 보고 전화도 못 받고 지도도 못 찾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자마자 바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에 다녀와서 앞으로 여행용 카메라는 뭘 가지고 다닐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찍부터 말하면은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되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행용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카메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싶진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뭐 그냥 찍으면 됐지 뭘 이걸 공부까지 해가면서 알아야 되냐,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조리개가 어떻고 화이트 밸런스가 어떻고 센서 크기가 어떻고,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고 살래.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휴대성이에요. 여기서 미러리스는 완전히 탈락. 너무 커가지고 안 돼요. 짐벌 없이 삼각대만 가져가도 엄청 힘들었는데 만약에 짐벌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면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비디오 아티스트도 아니고 영상미로 뭐 승부할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뭐 그 정도까진 필요 없다. 그리고 핸드폰도 탈락. 핸드폰은 아무래도 써야 되니까요. 계속 짐벌에다가 탈부착하는 것도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산 게 소니 RX100입니다. 이건 하이엔드 똑딱인데 성능도 좋고 간편하고, 이걸로 이제 마음을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 이 고프로 히어로 7이 출시돼버린 거예요. 휴대성이 좋은, 동영상 촬영하기 좋은 카메라 하면은 액션캠이 떠오를 텐데, 그래서 저도 고프로 6를 생각했습니다. 소니 X3000이 손떨방이 훨씬 좋다지만은 액정이 달려있지 않다는 게 너무 큰 단점으로 와닿았어요. 리모트에 화면이 표시된다는데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따로 충전해야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쓰다 팔았습니다. 팔고 고프로 6를 보고 있었는데 6는 손떨방이 너무 약해가지고 카르마 그립 없이는 촬영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카르마 그립도 결국에는 짐벌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추장스러워서 약간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손떨방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고프로 7이 나왔다길래 RX100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고프로 7이 바로 질렀죠. 고프로 7이 출시된 날 바로 샀는데 그날 바로 리뷰를 찍었어요. 근데 리뷰 방향을 개봉기만 빼놓고 다 싸그리 새로 찍기로 했습니다. 그럼 잠깐 미리 찍어놓은 개봉기를 한번 봅시다.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스티커 같고 필요 없죠. 이건 쇼티, 이건 메모리 카드, 이게 고프로 본체입니다. 뭐 괜찮네요. 뭐 이런 종이, 스티커, 사용설명서 나중에 읽어보겠죠. 남은 구성품 한번 봅시다. 배터리, USB, C 타입 케이블. 이건 뭐 거치대로 보이고 다시 봐도 좀 미친놈 같네요. 자, 고프로 7 전작과 같은 센서를 쓰고 있대요. 확연하게 달라진 건 하이퍼 스무스라는 기능인데, 이게 소니처럼 물리적으로 떨림을 방지해주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획기적인 손떨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마이크도 굉장히 좋아졌대요. 지금 고프로 7 리뷰어들 영상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다. 이거 들고 다니면 뭐 쪽팔릴 일은 없겠구나. 작으니까. 실제로 쇼트에 연결해서 들고 다녀봤는데 영상 찍는 게 하나도 쪽팔리지 않았어요. 부담감이 없어. 그러면 일단 이걸로 조명이 밝은 곳에서 찍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대충 들고 찍은 영상인데 그럴싸하죠? 되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짐벌 없이 그냥 쇼티에 들고 다니는 건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길 잘했다,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럼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프로 히어로 7 기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좀 울림이 심하고 또렷하지가 않아요. 노래도 그렇게 썩 잘 들리진 않고, 마이크가 뭐 확실히 좋아졌다는데 고프로 6가 워낙 쓰레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좋아져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 알루미늄 케이스는 25,000원 정도 주고 뭐 그냥 호환품으로, 고프로 정품이 아니라 호환품으로 산 거고, 이건 이제 고프로 마이크 어댑터. 고프로는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려면 7만원짜리 어댑터를 사야 돼요. 족같죠? 그걸 이제 어댑터 케이블로 연결한 거고, 요건 L자 마이크 젠더, 거기에 마이크를 연결한 겁니다. 젠더랑 마이크가 한 12만원 정도 해요. 마이크를 좀 비싼 걸 사서. 고프로 본체와 쇼티까지 해서 80만원 정도 든 세팅이에요. 그럼 이 외부 마이크 세팅으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고프로 히어로 7 표준 마이크 볼륨 외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확실히 또렷해졌죠. 고프로로 제대로 녹음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외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 성능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약간 기대를 했는데 외장 마이크 없이 그냥 녹음하는 거는 좀 힘들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20만원 추가로 들여서 개조를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야간 촬영입니다. 저조도에서 촬영이 너무 개판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쨌든 모두 다
아니 이 빛 번지는 수준이 핸드폰 카메라보다 훨씬 떨어져요. 이게 뭐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고, 오히려 그냥 불빛 없는 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불빛이 있는 밤거리는 제대로 찍을 수가 없다. 나름대로 흔들림 최대한 없게 조심을 하면서 찍은 게 이 정도예요. 사실 액션캠이 뭐 스포츠 하면서 찍기 위한 거지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찍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촬영인 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 그냥 다시 팔려고요. 중고로. 여행용 카메라로 산 건데 낮이랑 밝은 곳만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밤이랑 어두운 곳도 좀 찍어야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니 어쩐지 고프로 홍보 영상에 야간 촬영이 없더라고. 막 되게 좋다고 찬양하는 리뷰어들도 야간 촬영은 내용에서 좀 빼놓더라고요. 뭐 이게 나쁜 제품이라는 게 아니라 저랑은 용도에 안 맞아서 아무튼 저는 이걸 다시 그냥 중고로 팔려고 합니다. 그냥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보던지 그래 보려고요. 이 영상이 고프로 7 구매를 고민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